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의 권민정입니다. 기추가 주목됐던 FOMC가 끝이 났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 인상이 결정됐는데요. 연달아 3번이라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진행된 만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하면서 투자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님이라고 했는데 또 네. 대신증권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투자 포인트 제대로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유 있게 인사도 나누고 좀 진행을 하고 싶지만 FOMC 이후에 시장 상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좀 모든 시선이 FOMC에 좀 집중이 됐었던 만큼 많은 하락폭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발표 이후 시장의 움직임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FOMC 발표 직후 그리고 그날 당일 흐름과 그 다음날 흐름까지도 굉장히 불안정했는데요. 일단은 결과가 나오자마자는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1% 넘게 급락을 하고 채권금리 급등, 달러 인덱스 급등을 하다가 기자회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또 급반등을 하면서 1% 넘게 또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기자회견 중반부 이후부터는 또 급락을 하면서 FOMC 직후 당일날 미국 증시는 1% 넘게 급락을 했고 그 다음 날까지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는 111포인트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채권금리도 2년물은 4.1 그리고 10년물도 3.7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급변동하는 금융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코스피도 2,300선 리탈하는 등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넘어서는 등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FOMC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되긴 했지만 그보다는 더 매파적인, 좀 더 시장을 우려를 더 크게 만드는 변화가 있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OMC 자이언트 스텝 결정 뒤에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과 공개 직후부터 미국 시장은 좀 급락이 오가는 장세였습니다. 급변동하는 장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시장도 불안정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게 오르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또한 달러 인덱스도 111포인트 상향이 됐고 채권금리도 4%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FOMC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점도표인데요. 이 점도표가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유난히 이 점도표에 많이 시장의 분위기가 쏠리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점도표라고 한다면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연준 위원들이 한 명 한 명이 여기 나는 2022년에는 이 정도 금리가 될 것 같아. 23년 이 정도, 24년 이 정도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걸 합쳐가지고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통상적으로 연준이 향후 올해, 내년, 그 다음해까지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하겠다, 금리 인상을 얼마나 많이 하겠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항상 관심을 갖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연준 위원들, 파월 연준 의장까지 그동안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억제하겠다,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고강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2023년에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엄청나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럼 점도표가 얼마나 올라갈까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따라서 이번에는 금리 인상 폭, 강도에 따라서 얼마나 변화됐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워낙 집중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더 높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 점도표에서는 어떤 내용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2년은 4.4,
평균 중간값입니다. 2023년 4.6, 그리고 24년은 3.9. 6월 달에 제시되었던 게 2022년이 3.4였는데 여기서 1%포인트가 상향 조정되면서 4.4가 나왔고요. 23년은 3.8%였는데 4.6%로 0.8%포인트 상향 조정되었죠. 이것만으로도 시장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FOMC 직전까지 시장이 예상을 했던 것은 22년은 4.2, 23년은 한 4.4, 4.5 정도였는데 그를 넘어서는 점도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긴축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 금리 인상에 있어서 상단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한 명 한 명이 점을 찍은 건데 6명의 연준 위원이나 되는 사람들이 4.75에서 5%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찍어놨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5%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충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 내년 2023년 하단을 보면은 올해 하단보다 하단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위원들은 올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 내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시장에는 매파적인 스탠스, 물가를 잡을 때까지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점도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점도표에서 주목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일부 투표가 상향의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일부 분들이 내년에 4.7%, 5%까지 네.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고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는 이 모습이 나타났네요. 점도표와 함께 또 시장의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장률과 실업률, 물가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PC 물가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내용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하면 좋습니까? 일단은 물가 전망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았어요. 6월 달에는 올해 물가 전망이 5.2였는데 5.4, 0.2%포인트 올랐고 23년도 0.2%포인트, 2.8%로 전망이 들어왔고 24년은 0.1%포인트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점도표보다도 더 충격적이었던 내용이 GDP 성장률 전망이거든요.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올해 전망치가 0.2였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2023년 전망치가 1.2, 2024년 전망치가 1.7. 그런데 22년 전망치가 0.2%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미국이 전년 대비 3.5였거든요. 2분기는 1.7이에요. 자, 그러면 3분기, 4분기 어느 레벨에 가야지 연간 전체로 봤을 때 0.2가 될까? 어떻게 보면 연준 위원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한 눈높이는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점도표는 너무 높아졌고 경제 전망은 거의 침체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아마도 단순하게 금리 인상을 많이 한다는 것보다도 경기 침체 플러스 고강도 금리 인상 이 두 가지 변수가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전망이 나오면서 또 주목해야 될 체크 필요 리스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과 이 PC 물가가 여전히 좀 목표치에 못 미친다라는 점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다음 순서로 이야기를 해볼 것이 10월에 있을 우리 금통위의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금통위 결정 속에서 좀 환율과 금융의 안정이 좀 달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금통위의 금리 인상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금통위는 10월, 11월 두 번 남아 있거든요. 아마 두 번 중에 한 번은 최소한 50bp 빅스텝을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베이비 스텝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전환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쩌면은 물가 상황이나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에 따라서 두 번 연속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경기 불확실성 확대가 부담되긴 하지만 물가를 잡아야겠다라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피력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런 빅스텝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환율 변수라든지 금리, 그리고 장단기금리 역전이라든지 미국과의 금리 역전의 흐름들은 한국 금융시장에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아마도 주도적으로 끌어가기 어렵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금리 레벨로 가게 된다면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미국보다는 좀 점진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봐야 될 것은 과거 이전 금리 인상 스텝을 보면은 한국은행이 좀 더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연준보다 더 강하게 가기보다는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서 좀 발맞춰가는 정도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서 발맞춰 나간다라고 했는데 좀 정확한 수치로 좀 예상을 해주신다면 어떤 정도일까요? 일단은 맥스로 본다면은 두 번의 금리 인상에 있어서 1%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높은 거죠? 높죠. 네.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한국 부채 문제도 있고 그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자칫하면 국내 소비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완만한 금리 인상을 좀 예상을 하다가,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세워놨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스텝이 워낙 강하고 빠르고 지속되다 보니까 일단은 기존의 베이비 스텝에서 한 단계 좀 엑셀을 밟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런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고 좀 부작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한국은행도 조금은 완화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금통위에 대한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전망이 지금 2번 남아있는 상태인데 10월과 11월 기존에는 50bp 정도 예상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1%의 가능성까지 좀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멀리 전망을 해볼게요. 네. 시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좀 체크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이후에 금리 인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물가가 지금 정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연준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긴축은 어느 정도로 좀 얼마나 더 강하게 작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기본적인 대신증권에서 전망하는 것은 금리 인상 사이클은 올해 말까지 굉장히 강하게 50-50 또는 75-50 정도 해가지고 레벨을 많이 올려놓은 다음에 내년에는 좀 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금리 동결을 한다고 해서 행복할 게 아니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물가가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가변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열려버리게 된다면 물가는 당연히 잡힐 겁니다. 수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잡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연준의 스탠스도 조금은 한 발 물러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023년 금리 인상을 좀 멈출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긴축 속도 조절 또한 내년 1분기를 지나면서 좀 더 할지 아니면은 거기서 멈출지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꼭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좀 수요가 약해지면서 물가를 잡히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기가 어려워져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좀 와닿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좀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이 됐다라고 받아들이고 우리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져도 될지 궁금한데, 반등 시도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긴축도 더 할 거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더 할 거고, 근데 경기는 침체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제가 전망드려왔던 것처럼 내년 1, 4분기, 내년 1, 2, 3월 정도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고강도 긴축 그리고 경기 불안이라는 두 가지 이중고, 통상적으로는
긴축이 굉장히 세게 올라갈 때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두 가지 변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좀 중기 하락 추세는 좀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 반등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FOMC 직후에 코스피가 2300선을 이탈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나온다라기보다는 많이 빠졌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었다. 그리고 리스크 지표들이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라는 이유들로 시장에서는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요, 뭐 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은 미국 AAII라 그래서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심리 지표인데요.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을 뺀 것들을 보면은 네. 지금 40% 밑으로 내려갔어요. 4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언제 그보다 더 밑에 있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언제죠? 2008년 3월이요. 금융위기 때. 네. 그때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악재를 심리적으로 많이 반영할 정도로 공포스러운 구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가 작다 하더라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FOMC 당일 결과에 따라서 급등락을 보였던 것도 반등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난 뒤에는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겠다. 그렇다 해서 뭐 2600, 700 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2400선 중반, 잘 되면 2500선 돌파 시도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지표라 그래서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단기 지표와 중기 지표가 있는데, 단기 지표는 보통 0.8을 넘어서면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지금 0.82까지 올라왔거든요. 며칠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거의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0.8을 넘어섰을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은 6월 16일, 올해 6월 16일이었는데요. 0.86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꺾이면서 미국 증시도 한국 증시도 6월 17일부터 반등 시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좀 매칭을 시켜본다면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공포 구간에 들어갔다, 리스크 지표들이 좀 고점권에 와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는 작은 긍정의 변화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비심리 지표가 좋다, 네. 또는 BC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것만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9월 말 10월 초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반등 시도 시점은 언제일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2008년 금융 위기 때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공포의 이 투자 심리인 것 같은데요. 조그만한 호재로도 작용이 많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지표를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과 10월의 반등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기 때문에 좀 추세 반전까지 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볼게요. 이 FOMC 직후로 좀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반등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눈여겨봐야 할 섹터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좀 긴 호흡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기회, 앞서서 잠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좀 긴 호흡에서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를 생각을 하는 호흡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늘리자, 그리고 오히려 달러나 채권 좀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짧은 시그널 2300선 전후에서는 반등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전략적으로는 좀 방어적인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료에 배당주, 방어주, 통신, 음식료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펀드 매니저들,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을 90% 이상 가져가야 되시는 분들에게는 가능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실익이 없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많이 빠질 때
시장보다는 덜 하락한다라는 차원에서 통신, 뭐 배당주, 뭐 음식료 업종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데 혼자 올라간다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자.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달러, 채권을 좀 저점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달러 이렇게 올랐는데 따라가야 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달러 인덱스 원달러 환율 지금 따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9월 말 10월 초에 코스피가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좀 기술적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때 좀 쉬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 좀 매수하신다면은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좀 수익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뭐 FMC 직후에 뭐 계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금부터 접근을 하신다면 특히 장기 채권이죠. 뭐 10년물이든 30년물이든 장기 채권, 경기를 좀 더 반영을 하는 장기 채권을 사신다면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채권 쪽에서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고 현금을 좀 보유하시라 반등이 나왔을 시에 그렇게 좀 챙겨가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달러와 채권을 좀 저점으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봐요. 어떤 업종을 좀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업종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막 예를 들어서 10%가 빠질 때 통신이라든지 뭐 손해보험이라든지 또는 음식료 같은 업종들은 덜 빠진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정도밖에 안 빠지는 관점인데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가져가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냥 안전자산, 달러 채권을 사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난 현금 비중이 많아서 지금부터 조금씩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야 될까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업종들을 좀 조금씩 모아가자. 떨어질 때마다 반등할 때는 내비두고 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은 뭐 23년, 24년에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업종들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긴축, 경기 침체 여러 가지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이는 가운데서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죠.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탈세계화라고 하죠. 각자 도생을 하려는 구간에서 정책을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국방이나 이런 쪽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최근 굉장히 핫했던 이슈가 되었던 IRA, 미국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 또한 자국 내에서의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려는 정책이고요. 그 전에 발표되었던 게 반도체 법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마 중국도 시진핑 3연임을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도체와 향후 미래 산업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긴 호흡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알파로 본다면 국방까지 보신다면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긴 호흡에서 23년, 24년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이런 업종들이 아마 시장을 끌어가고 시장을 레벨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경기 방어주보다는 좀 안정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세계가 탈세계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나 자동차,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좀 눈여겨봐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또한 국방 관련주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긴 호흡으로 보시고 한 2년 정도 길게 내다보시라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앞서 내용을 좀 토대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짧게 또는 올해 말까지 그리고 좀 24년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좀 정리해드려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말씀드리면 지금 2300선 초반 또는 2300선 밑에서는 그동안 미운홀이었던 소외받았던
반도체나 인터넷 업종들을 조금 짧은 차원에서 한 지수 측면에서는 100에서 150포인트, 주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한 5%포인트 정도의 반등을 노리고 짧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베어마켓 랠리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통상적으로 전 구간에서 가장 꼴찌였던 못했던 애들이 한번 올라와 줘요.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하고 인터넷 업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코스피가 2400, 2450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채권하고 달러 좀 사시면 올해 말까지 내년 초반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내년 1, 4분기 중이나 좀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라도 코스피가 바닥을 잡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국방업종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히 모아가신다면 아마 24년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관점, 올해 말 내년 초까지의 관점, 24년까지 흐름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좀 바이앤홀드하는 구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짧은 매매를 통해서 내 자산을 잘 지키고 내 포트폴리오, 내 주식 계좌를 잘 지켜내신다면 아마 좋은 기회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격언이 와닿는 이야기네요. 정말 꿀팁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세 분할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좀 배틀을 짧게 잡았을 시에는 5% 반등을 노리면서 반도체와 인터넷 관련주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보시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기억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없는데 큰 종목들,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왜냐면은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흐름이 좋아져서라기보다는 많이 빠져 있는, 그래서 낙폭이 큰 업종들이 이 괴리를 한번 좁혀주고 시장을 좀 반등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반등을 한번 노려봐도 좋겠다라는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는 꼴찌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삼성전자 꼴찌에 들어가 있고요. 인터넷 관련주라고 하면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겠네요. 이 종목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짧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 올해 말까지는 채권과 달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년부터는 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FOMC 발표 직전에 이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11년 이래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11년 이후로 처음으로 좀 3.5%라는 높은 수치로 상향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계속되는 금리 인상 속에서 이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세계 증시 또 한 번의 먹구름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매크로 환경이나 투자 환경들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경기가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걱정이 두 개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FOMC 이후 금리 흐름을 보면은 직후죠. FOMC 당일날 단기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3년물, 2년물 이 정도까지는 올라갔어요. 금리 인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걱정에. 그런데 10년물하고 30년물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 채권 금리는 통상적으로 통화 정책을 좀 따라가면서 움직이고요. 장기 채권 금리는 경기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채권 금리 흐름들이 좀 심상치 않다,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고강도 긴축과 경기 불안 심리가 같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장기 채권 금리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ETF 펀드 플로우로 보면은 장기 채권으로 돈이 많이 몰려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은 소식이죠. 그렇네요. 네.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달러, 채권 이쪽으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들은 오히려 위험자산에서는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는 그림이거든요. 펀드 플로우나 ETF 자금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금리 인상 사이클 때문이라기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높아지고 경기가 실제로 진짜 안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위험자산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속도가 그리고 그 강도가 좀 더 빨라지고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먹구름이 좀 더 짙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좀 이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게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인데 왜 돈이 채권으로 가느냐. 그러니까요. 당황스러워하시기도 하고 뭐 어떤 뉴스를 보면은 한국에서는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뉴스도 보실 거예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환율 때문에 외국계 자금들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돈을 빼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되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그런 변화가 좀 더 뚜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채권 시장으로 돈이 이동을 하는 이유는 자 통화정책 금리 인상은 지금 이만큼 해놨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할 거보다 지금까지 한 금리 인상을 한 폭보다 앞으로 할 금리 인상 폭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사이클은 7분홍선, 8분홍선을 지나고 있는데 앞서 FOMC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도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장 금리는 더 올라갈까? 이제 앞으로 꺾일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꺾일 것이다. 하향 안정세를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죠. 특히 장기채권, 경기를 반영하는 장기채권 쪽으로 자금이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 또한 지금 이런 자금들의 베팅은 통화정책에 대한 베팅이라기보다는 경기 흐름, 경기 방향성, 경기 경착륙,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그림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채권 쪽으로 달러 쪽으로 자금 이동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흘러가는 그림이 좀 가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은 일단 최우선으로 물가 잡기를 네. 꼽고 있고 그에 따른 좀 경기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도 네,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투자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이동이 되고 이 가속화되는 것은 또 이제 사실화가 될 것 같고요. 네.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빠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 또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 코인도 혹시 좀 아시나요? 코인은 뭐 제가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는데 당분간은 2만 달러 네. 비트코인 기준으로 2만 달러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다가 밑으로 쑥 빠졌다가 회복하려다가 회복하지 못해 밑으로 흘러내리고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유동성이 좀 불안정하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점 떨어지는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약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전망하기로는 올해 4분기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하고 명확하게 엇갈릴 것 같아요. 올해 6월 달까지 흐름을 보면은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 구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달러는 올랐는데 네. 채권금리는 오르면서 가격은 하락했죠. 원자재 가격도 1, 2, 3월까지 급등을 했다가 꺾였고 그랬죠.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밀려나고 있었고 뭐 또 하나 위험자산 강세, 안전자산 약세, 안전자산 강세, 위험자산 약세라고 말할 수 없이 자산군별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경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다면 안전자산은 좀 더 강해질 것이고 위험자산은 좀 더 약해지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주식뿐만 아니라 경기민감 원자재주 그리고 원자재 관련 종목 그리고 또 원자재 그리고 코인까지도 조금은 밑쪽으로 좀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좀 빠르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시고 코인이 2만 달러를 넘어선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정리하셨다가 좀 많이 밀렸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또한 길게 본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주식 플로우랑 비슷하게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좀 많이 불안정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자산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6월까지는 좀 혼돈의 카오스의 네. 장세였는데 그 이후로는 점점 위험자산은 좀 떨어질 것이고 안전자산은 좀 올라가는 모습
일 것 같네요. 좀 원자재나 경기 민감, 뭐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빠지지 않는 주제가 환율입니다. 네. 둘 사이에 좀 관계가 역의 관계라서 그렇네요. 또 최근 환율이 1,400원, 어제 1,400원을 넘었죠. 뚫고 이제 앞으로 또 1,500원 가까이 지금 상방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이 강달러의 현상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통상적으로는 기축통화, 안전통화라고 말하면은 보통은 달러, 유로와 엔화를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로와 엔화는 거의 한국 원화보다 더 약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의 독주를 막을 만한, 견제해 줄 만한 통화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뭐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20일 금리 결정이라든지 영란은행의 금리 결정, 그리고 FMC 직후에 나왔던 BOJ의 외환 개입, 환율 개입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달러가 좀 쉬어갈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줄 수 있다 하더라도 내년 1, 4분기 좀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달러 강세의 독주를 막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경기는 좀 더 불안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유럽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2023년 1분기는 0.3이고요. 2분기는 0.4입니다. 블룸버그 전망치 기준이고요. 그리고 22에서 제시한 경제 성장률 전망에 있어서 부정적인 비관적인 전망 시나리오로는 내년 연간 GDP 성장률 전망이 마이너스 0.9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유로화가 달러를 견제해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화. 일본 경제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통화 정책 때문에 금리 때문에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입니다. 오르게 된다면은 부채 부담이 커져서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질 것 같고요. 내리게 된다면 채권금리가 내리게 된다면 오르게 된다면은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엔화가 대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경기가 안정이 되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속도 조절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달러 강세 독주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화 약세, 원화가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8월 달까지만 해도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동안은 달러밖에 없었는데 최근 9월 들어서는 또 한번 레벨을 올리면서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도 원화 약세 압력은 물가 안정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물가 안정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유가가 안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 또한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부각되게 된다면 뭐 우상향하는 그림은 불가피하겠지만, 원화 약세 압력이 좀 더 이어지는 그림은 불가피하겠지만 이전만큼 급격한 약세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통화들은 괜찮은데 원화만 약세를 보이는 그림은 좀 제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본다면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달러 강세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원달러 환율도 우상향을 하면서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1,400원 넘어서 1,500원 근처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 참담해지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달러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원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물가를 잡고 또 유가도 잡아야 될 것이고 뭘 잡을 게 참 많네요. 그렇죠. 잡을 게 참 많은데 네. 잡는 과정에서 잃을 것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잃을 게 경기라는 게 또 하나의 변수라서 저는 이런 것들을 조합하다 보면은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방어적인, 그리고 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구축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투자 전략 어떤 건지 참 궁금한데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채권 투자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기보단 좀 꺾일 가능성이 있고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주겠죠. 특히 단기 채권 금리보다는 장기 채권 금리가 조금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미국 채권 10년물이 지금 3.7을 넘나들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7 그 이상으로 등락을 보일 때 조금씩 모아가신다면 올해 말 내년 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열리는 상황에서는 레벨을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사이클인데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질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기도 하시고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8월달, 7월, 8월달에 한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5까지 갔다가 단숨에 2.6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왜 떨어졌을까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급락을 했었거든요. 경기 침체가 그만큼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지금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도망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접근을 하실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도 독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올라갈 여지도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고강도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좀 빠르게 반영을 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심리도 많이 위축돼 있고 공포 심리까지 떨어져 있고 리스크에 대한 변수도 지표도 고점권에 있다라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국면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좀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한 105포인트 정도,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한 1350원, 60원 정도 좀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좀 담아가셔도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뭐 저항이란 저항은 다 뚫고 고점이 없을 정도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뭐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달러에 대한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1360원 50원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그리고 달러 인덱스 105포인트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뭐 108포인트부터는 뭐 108포인트가 깨졌을 때는 뭐 20% 여유자금 10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107포인트가 깨질 때는 30%, 106포인트가 깨져서 105포인트대로 갔을 때는 50%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은 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구간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채권이든 달러든 뭐 따라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분할 매수, 등락을 활용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좀 안정자산으로 투자를 많이 하되 또 네.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보다는 장기 채권 네. 위주로, 또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108 인덱스, 이 108포인트라고 네, 하나요? 108포인트부터 해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 달러도 1360원, 1350원 정도에서부터 좀 떨어졌다면 단기 분할 매수로 좀 봐주면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FOMC라는 대형 이벤트가 좀 휩쓸고 가자 정말 증시가 무참히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금리 인상기에는 보통 은행주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좀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기에 은행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배당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뭐 몇몇 종목들 은행주들은 9%까지 나오거든요. 네. 배당을. 근데 보통은 금리 인상기 때 은행주가 좋다라는 생각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예대 마진도 넓어지고 폭이 확대되고, 그리고 뭐 경기도 좋으니까 대출도 잘 나갈 거고, 그래서 그런 사이클에 의해서 은행주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국면에서 금리만 오른다? 그리고 최근 국내 은행주 같은 경우는 규제라든지 원가 공개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대출 금리를 더 오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배당을 하고 싶어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서 채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채권 금리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8분홍선, 7분홍선을 지나면서 채권 금리가 정점을 통과하게 된다면 금리 상승에 대한 메리트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당을 노린 투자 전략은 괜찮겠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은행주 대응은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은행주 뭐 한동안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FOMC 직후에는 좀 반등을 하고 뭐 증시가 많이 빠지는데 독야청청하게 잘 버티고 있는 종목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은행주를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안전자산 쪽으로 가자. 만약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오히려 통신이나 음식료 쪽이 은행주보다는 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결론으로 보자면 은행주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은데요. 은행주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배당주 위주로 네. 좀 노려보시는 것도 전략이지만 은행주보다 통신과 음식료가 낫다라는 것은 또 경기 방어주로서도 네. 넘어가는 부분인데 좋아하시는 종목 있으십니까? 뭐 종목명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고 뭐 통신이나 음식료 같은 경우도 지금 뉴스들을 잘 보시면요 실적도 괜찮은 종목들 특히 음식료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 인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필수품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시장이 많이 불안정해지는 구간에서는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좀 방어적인 성격 또는 뭐 통신주 중에서는 배당을 5% 이상 주는 종목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신다면 아마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쪽의 비중을 좀 더 실어 놓으신다면 내 자산을 내 포트폴리오를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투자 전략을 봤을 때 안전 또 맞습니다. 안전인 것 같습니다. 또 통신과 음식료 업종에 또 통신은 또 배당주를 노려보는 전략도 좋은 접근이다. 결론적으로 좀 현금 비중과 안정 자산에 많이들 좀 투자를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사이클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그런데 주식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영원히 하락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을 한 뒤에는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겠죠. 제가 지금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 안전자산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의미는 아마 내년 상반기, 늦어도 상반기 중에 올 수 있는 턴어라운드 포인트에서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역전의 발판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 자금,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내 자산을 지키는 쪽으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를 지나기 전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고 그 반전 시점을 잘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까지 안전하게 내 자산을 잘 지키는 전략 그리고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조금은 좀 더 건강을 잘 지키는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기회를 역전의 발판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조금만 참으신다면 좋은 기회가 꼭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전에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또 안전자산에 집중하면서 현금 비중 톡톡하게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 이정민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